네,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자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사장님. 네. 예, 약 한 20분 전이죠. 20분 전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 재무부에서 9개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9개국에 대해서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선 달러 위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달러 위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 중순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4월 말부터 5월 초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되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갔죠. 네. 그렇죠. 예, 그 포치라고 일부 미디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환율 외환 당국이 1달러당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중국의 외환 당국을 미국 의회나 미 재무부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트럼프가 무역 전쟁으로 해서 25% 2천억 불에 상당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죠. 네. 실제 이 관세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면은 1달러당 7.1 위안까지 올라야 됩니다. 즉 위안화가 절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것은 위안화가 7 위안세는 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최대 7.4까지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안 차트 다음에 제가 한국 원 차트를 보고 싶은데요. 한국 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위안화 움직임하고 한국의 원화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네. 즉 1달러당 7위안이 하나의 마지노선이면 저항선이면은 한국은 1,200이 되겠죠. 사실 원화가 먼저 약세로 좀 갔죠. 그렇죠. 예. 원화 약세는 일단 중국 위안화를 따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수출, 수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성장률 쇼크.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안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현재 만약에 중국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달러당 7.1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저희 원화도 상당히 1,200선은 간단히 뚫고 올라가겠죠. 원화가 지금 1,200을 안 넘고 1,190원, 80원대 좀 내려와서 조금 안정되는가 싶은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1년에 2번 냅니다. 원래 4월하고 10월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이 내는 거지. 이럴 때는 표현이 저그들이 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요주인물로 찍고 하는 건데요. 4월, 10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이 5월 29일인가요, 오늘이요? 그렇죠. 5월 말에 냈잖아요. 예. 그 말은 원래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협상의 의지,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무역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달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의 무역 간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직후 트럼프가 500억 불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을 시켰죠. 네. 이제 그 부분은 무역 전쟁의 시발점은 어떤 관세, 무역 수지 불균형, 그 다음에 중국의 무역 간행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이번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알 수 있습니다. 네. 화웨이 제재 조치 전에 ZTE라는 중국의 기업이 있죠. 제재를 받았었죠.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때까지 과거 20년간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기술 이전에 대한 강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킹이나 또
직원들을 스카웃해서 네. 그 IT 기술을 많이 뺏었죠. 예. 즉 그 이야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그 브레인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그 역할이 중국의 IT 기업의 성장으로 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대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시진핑의 기술 패권주의, 그 다음에 제조업의 첨단화, 그 다음에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 패권입니다. 네. 즉 그렇게 되면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고 네. 월가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환율 보고서 잠깐만 마무리하고 가면 어쨌든 한국이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중국도 관찰 대상국 수준에 그렇죠. 머물렀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인데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일단은 그쪽에서는 확산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주요한 그 차트를 보면 아직은 어떤 추세를 지키고 있는 건지 조금 훼손될 수준까지 온 건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벌써 정점을 고점을 기록하고 앞으로 하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그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시더라도 6개월 만에 최고치죠. 그 경제 지표는 뭐 부분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고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S&P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를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면 되겠죠. S&P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현재 S&P의 움직임은 녹색선이 51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선은 200일 이동평균선, 파란 선은 10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뭐 어제 주식은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일단 주식은 앞으로 행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S&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어쨌든 대체로 이제 상승 추세를 아직 크게 훼손한 건 아니다. 그렇죠.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차트에서 아까 그 S&P 네. 500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격은 상승 추세에 여전히 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RSI 선을 보시게 네. 되면은 RSI는 밑으로 하향 선을 그으면서 상대 강도 RSI 다이버전스를 만들죠. 즉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물 제가 아까 장기금리 하락 추세도 얘기했는데 10년물 수익률 차트도 준비하셨나요? 네. 저 10년물 예. 이 차트는 네. 주간 차트입니다. 네. 어제 다시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죠. 네. 3개월 만기 미 국채가 2.35 정도 나오고 지금 현재 10년물이 2.26 정도 됩니다. 즉 어제 장중에서는 10년 만기 미 국채가 3개월 만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약 9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결국은 리세션에 대한 공포, 우려를 자아내게 되죠. 미국 금리가 장 10년물이 3%를 넘어서 3.1, 3.2 가고 그러던 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금리 오른다고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죠. 걱정을 했는데 지금 2.2%대로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빠진다는 것은 10년물에 대한 수익률이 빠진다는 것은 10년물에 대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예. 가격은 오르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마찰,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들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국채라도 단기물이 아닌 장기물로 보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일면 다르게 해석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리가 맨날 헷갈리실 텐데 예.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원래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래 불확실성도 있고 기간이 오래되면 금리를 맞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를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본다는 팩트 하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불안하니까 채권을 많이 산다. 그렇죠. 채권을 사니까 채권 값은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지죠.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걱정거리가 또 생겼는데요. 유럽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국은 유럽 의회의 구조보다는 브렉시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한 건데 메이 총리도 결국 사퇴를 했고 저희 뭐 지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메이 총리 사퇴를 해야 되고 예.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나 노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높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브렉시트가 캔슬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016년 그 국민투표로 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때문에 이때까지 파운드가 약세를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저 브렉시트에 대한 그 불안은 어떤 것이냐면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브렉시트 2016년부터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유럽의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또는 그 파운드의 강세를 통해서 원가를 원재료의 원가를 특히 항공유 같은 거죠. 예. 낮춰왔던 항공사.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일단 그 영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메이 총리의 사퇴와 새로 선임된 그 브렉시트 리더도 뭐 브렉시트에 강한 주장자입니다만은 일단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그 캔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많이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로 얘기되는 분이 보리스인데 예. 그분이 사실 뭐 총리가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의회가 뭐 간단치가 않으니까요.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국민 투표에 붙인 게 사실은 잘못됐다. 예. 그렇죠.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묻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뭐 다시 하기도 그렇고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이제. 근데 2차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캔슬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2차 투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그러면 여론 분열이 있을 거예요. 2차 투표에서 예를 들면 뭐 50.1로 그러면 잔류하다고 하면 나머지 49%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자기들의 책임을 국민 투표로 좀 떠넘긴 것이 저는 그렇죠. 이제 어쨌든 패착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자리 좀 길어졌습니다만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 무엇보다도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죠. 예. 그 부분이 과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지금 현재 시장 예측으로서는 PMI 지수가 50.1에서 49.9, 즉 50 이하는 제조업이 위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 상승하여서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럽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지표가 되고 독일은 참고로 유럽에서 제일 1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미국의 GDP 발표와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 하셨죠? 중국의 이제 PMI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중국 지표, 예, 미국 지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금리 이번에 뭐 못 내리겠죠. 근데 이제 내려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런 논의가 있고요. 유가는 최근에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사장님? 네. 유가 지금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어제 미국장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장에서는 WTI가 좀 올랐습니다. 예. 반면 브렌트유는 조금 내렸죠. 그 이유는 유가 같은 경우는 쿠싱 지역에 그 원유가 모이는 허브죠. 네. 그 미국의 쿠싱 지역의 그 홈스 범람으로 인해서 그 원유가 입고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그 유가가 잠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그 고점은 갈수록 낮아지고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예. 4월 말 피크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순 지금 최근에 그 피크하고 보시면은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빨간 선이 그 수평으로 나 있습니다만 그 빨간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그 네. 유가가 빠졌다는 것은 즉 유가는 앞으로 좀 하락의 가능성이 없잖아 다분히 예, 있다라고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업 실적으로 이제 미국도 다 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뭐 어제 뉴스입니다만 이제 간밤 뉴스 아니고 그 전날 이제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뭐 합종 연행 이런 예.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 좀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끌 만한 주목할 만한 기업 종목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그 네, 자동차 피아트하고, 예,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네, 하고, 네. 르노의 르노하고, 합병이죠. 이제 그 부분 그 뉴스 때문에 어제 장중에 그 크라이슬러 피아트 주식은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저 인베스팅닷컴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리테일 업계인 그 코스트코, 뭐 저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의 그 주식 주가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폐장 뒤에 2019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상으로서는 주당 1불 82 그리고 매출은 346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미중 무역 마찰에 있어서 미국 수입 소매업체들, 리테일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 압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 전망이죠.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그 커멘트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애플인데요. 애플은 항상 문제가 되죠. 애플이 그 전 세계에서 올리는 실적 중에서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 연간 그 지금 현재 애플이 주간 하락폭을 보면은 한 지난주죠 5.3% 정도이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애플의 주가는 약 14% 빠졌습니다. 즉 그 부분에서 보면은 애플의 그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는지 애플 주가에서는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네. 델 테크놀로지인데요. 델, 예, 우리 델 컴퓨터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예. 유명한 네. 브랜드죠. 델도 목요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델 같은 경우는 주당 1불 21달러 그리고 매출은 223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목요일 폐장 뒤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델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델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재상장되었죠.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지난 5년간 부채 감소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기업 구조를 네. 5년간 구조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 12월 달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뭐 올해 들어서 델 같은 경우는 45%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요번 주 목요일 폐장 후에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델 주가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상품 시장에서 유가 얘기는 좀 했고요. 네. 방송 전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얘기 잠깐 지사장님이랑 했는데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셨어요. 왜 예. 오릅니까? 네. 어제 그 장중 오늘 아침에 끝난 네. 시장에서 미 곡물 뭐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만 네. 대두도 한 2~3% 오르고 소맥도 올랐습니다만 옥수수는 4% 이상 올랐습니다. 즉 올해 들어서 옥수수 전체의 상승폭을 보면은 곡물 시장 농산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2%가 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부실당 3불 75였던 가격이 지금 현재 부실당 4불 20센트가 넘으니까요. 일단 올해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그 5월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중수부 지역, 콘벨트죠. 중수부 지역의 그 플랜팅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 사상 제일 플랜팅이 딜레이되고 있다는데요. 그것은 플랜팅 시즌이라는 건 뭡니까? 수확기, 파종 기간이죠. 파종 기간. 예, 네, 네. 파종 기간인데 네. 그 지금 파종을 하려면은 그 곡물 시장은 네. 웨더 마켓이라고 하죠. 네, 네. 기후에 따라서 기후, 워낙 예. 그 변동이 심하니까 지금 현재 파종이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는
미 중서부 지역에 그 비로 인한 땅이 젖어 있기 때문에 파종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고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오르는군요. 그렇죠. 야, 그러네요. 정말 아주 여러 가지를 반영합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뭐 400달러 가던 게 이제 1000달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뭐야 이거 다시 가는 거야? 뭐 이전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 2017년도 말 2만 달러까지 급상승했을 때와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즉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부류로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채권으로만 몰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엔이나 달러로 안전자산이 몰릴 수도 없고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하웨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면서 아주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자산 클래스를 투자하더라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기존의 트래디셔널 자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들리는 거죠. 지금 현재 8,000불이 넘었고 9,000불을 목도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들 지금 지켜보는 것은 비트코인이 다시 10,000불을 넘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한 15,000달러까지 갔었나요? 18,000까지 갔습니다. 2만 달러까지 아, 2만 갔습니다. 달러까지 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인베스팅의 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